자, 여러분 풀 문제 51번 문제 하실 차례죠. 자, 부동산 투자 의사결정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최근에 보면은 계속 개념을 묻는 지문들이 계속 출제하고 있는데 올해도 출제가 예상이 되는데 공식을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 두십시오. 자, 51번 문제 보시면은 자, 우선 수익성지수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입니다. 자, 항상 개념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1번 어떻게 돼요? 정답이죠. 자, 이 수익성 지수, 자, 이 수익성 지수는 우리가 현금, 분모 분자를 잘 보셔야 돼요. 올해 시험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분수식에서 분모 분자를 잘 바꾸거든 시험에. 그래서 분모는 현금 뭐죠? 유입이고 분모는 돈이 나간 유출. 요걸 항상 요 두 개를 잘 바꾸기 때문에 우선 좀 주의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를 PV라고 하고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현재 투자한 금액을 분모인데 그래서 여러분 작년은 순현가의 개념을 정답 물었기 때문에 올해는 수익성 지수가 좀 중요합니다. 좀 주의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1번 정답이 되겠죠. 자, 분모 분자로 주어질 때는 뭐를 기준? 1을 기준으로 판단해요. 분모 분자로 주어질 때는 1을 기준. 자, 1보다 크면은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가 현재 투자한 금액보다 크기 때문에 이때는 투자를 채택을 하고, 자, 현금 유입의 현가보다 현금 유출의 현가, 현재 투자한 금액이 많으면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투자 의사결정 판단 기준도 확인, 이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자, 2번 이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회계적 이익률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는다. 자, 회계적 이익률 개념을 보면은 연평균, 자, 매년 이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이 순이익이 또 연평균 이 투자한 금액이 얼마냐 요걸 묻는 거거든요. 그럼 이 회계적 이익률이 기업이 설정한 이 목표로 하는 이익률인데 이 이익률보다 더 높았다. 높으면 또 뭐다? 투자가 이루어진다. 채택을 하고 반대로 목표 이익률이 더 크면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얘기죠. 자, 여기서 어느 경우죠? 회계적 이익률이 목표 이익률보다 큰 투자한 중에서도 회계적 이익률이 가장 큰 투자를 선택하는 경우를 상호 배타적 투자. 배타적 투자는 한 투자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배제시키는 걸 말합니다. 2번 맞는 질문. 3번 순현가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한 방법으로서 순현가, 작년에 개념을 또 뭐 한다? 우리는 정답으로 물었죠. 순현가는 현금 유입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에서 현금 유출 현재 가치 뺀 요 개념을 작년에 정답 지문으로 물었어요. 분모 분자가 지금 이제 요거는 분모 분자로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뺀 거거든요. 요 뺄 때는 0을 기준으로 판다. 자, 순현가가 0보다 크면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가 현재 투자한 금액보다 많기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0보다 작으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 그래서 3번 또 맞는 지문이고 4번 내부 수익률 개념 시험에 하여튼 또 매년 출제되는 또 용어 중에 하나가 내부 수익률이죠. 자, 이 투자한 그 자체에서
우리는 장래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인데 항상 여러분 내부 수익률을 볼 때는 꼭 명심을 해야 되는 게 현재 가치다.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그리고 현금 우리가 유출에 있어서의 현재 가치. 자,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는 P이고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는 I인데 이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인데 여기 항상 무슨 가치? 현재. 시험에는 미래 가치로 출제를 많이 하죠. 자, 그러면 순현가는 얼마죠? 순현가는 P부에서 I를 뺀데 서로 같으면은 순현가는 0으로 만드는 할인율이고 수익성 지수는 PV를 또 I로 나눠준데 서로 같으니까 얼마? 1. 수익성 지수를 1로 만드는 할인율인데 자, 여러분 여기서 내부 수익률은 이 투자한 그 자체에서 장래 예상되는 이 기대 수익률은 요구 수익률보다 크면은 투자를 뭐 한다? 채택을 하고 내부 수익률이 요구 수익률보다 작으면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 4번의 끝에 보세요. 투자자 입장입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이 내부 수익률은 어떻게 돼요? 요구 수익률 최소한의 요구 수익률의 개념이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래서 맞는 지문입니다. 함정에 넣어 들어가는 거예요. 자, 회수기간법은 화폐 시간 가치를 고려하지 않고 회수기간이 더 짧은 투자를 선택하는 투자 결정 방법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우선은 1번이 정답. 자, 52번. 할인 현금 수지 분석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수익성 지수란 현금 지출의 현재 가치 합에 대한 현금 수입의 현재 가치 합에 대한 비율을 말하는데 수익성 지수가 얼마? 1보다 크다. 수익성 지수가 1보다 크다는 것은 현재 가치가 0보다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맞는 지문입니다. 자, 2번. 내부 수익률법에서 내부 수익률은 예상된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와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를 서로 같게 만드는 할인율, 즉 순현재 가치를 0으로 만드는 할인율 개념 맞습니다. 3번. 순현가법에서는 할인율로서 요구 수익률을, 내부 수익률법에서는 할인율로서 내부 수익률을 사용하는데 일반적으로 순현가법이 내부 수익률법보다 투자 판단의 준거로서 뭐하다? 우월하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3번도 어떻게 돼요? 맞는 지문. 4번. 순현가법의 개념이 나와 있죠. 장래 기대되는 세후죠. 세전이 아니라 세후입니다. 세후. 소득의 현재 가치 합과 처음에 투자 비용으로 지출된 지분 투자액입니다. 총 투자액이 아니에요. 지분의 현재 가치 합을 서로 비교하여 순현가가 0보다 크면 투자 대안으로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자, 5번 정답인데 투자 규모의 차이가 있는 상호 배타적인 투자인 경우 순현재 가치법과 수익성지수법을 통한 의사결정은 동일하다. 밑줄 여기 틀렸죠? 의사결정은 달라질 수 있다. 왜? 규모가 차이가 있으니까. 자, 53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투자의 예상 현금 흐름표이다. 이 투자의 수익성 지수는 얼마냐? 단 현금 유출은 기초, 현금 유입은 기말로 가정하고 0년 차는 현재입니다. 현재 현금 흐름은 돈 나간 현금 유출이며 1년 차부터 3년 차까지 현금 흐름은 연 단위의 현금 유입만 발생하고 있다. 할인율은 연 10%이고 주어진 조건에 한한다. 자, 그럼 53번 문제를 보면 얘기거든요.
영년. 영년은 항상 뭐죠? 현재. 자, 1년. 1년일 때 얼마죠? 현금 유입은 550만 원. 2년 차에는 얼마? 1210만 원. 3년 차에는 1331만 원. 지금 이런 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판단하려면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해야 되니까, 그럼 1년 후에 현금 유입은 현재 얼마죠? 자, 1년 후에 550만 원이 현재 얼마냐? 현재의 가치로 할인을 하는데 할인율이 몇 프로? 10%, 0.1. 기간이 몇 년? 1년이니까 1승. 550만 원을 1.1로 나눠주니까 얼마다? 500만 원이 돼요. 500만 원. 자, 그러면 2년 차에 1210만 원은 현재 얼마냐? 또 할인을 하죠. 할인율 10%를 또 적용합니다. 기간이 몇 년일까요? 2년이니까 얼마? 제곱. 그러면 1.1을 제곱하면 1.21. 1210만 원을 1.1로 나눠줬더니 얼마냐? 1000만 원이 돼요. 1000만 원. 그러면 3년 차에 1331만 원 얼마? 현재. 또 할인율 10%를 또 적용했는데 기간이 몇 년? 3년. 세제곱이죠. 그러면 1.1을 3번 곱하면 1.331. 1331만 원을 1.331로 나누면 또 1000만 원. 이걸 다 더해준 게 바로 뭐죠? 이걸 다 더해준 게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다 더해준 게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뭐다? PV. 500만 원, 1000만 원, 1000만 원 더해주니까 얼마? 다 더해주니까 2500만 원. 자, 그런데 현재 투자한 금액은 얼마죠?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현재 투자한 금액은 0년차에 얼마 투자고 했다? 그 표에 보니까 2천만 원이죠. 자, 이때 구하는 거 다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순현가는 얼마? 순현가 NPV는 현금 유입의 현가에서 현금 유출의 현가를 뺐는데 2,500만 원에서 2천만 원을 빼니까 얼마죠? 500만 원이 돼요. 자, 그럼 또 수익성 지수는 수익성 지수 PI는 현금 유입의 현재 가치 2,500만 원을 현금 유출의 현재 가치 얼마로? 2천만 원으로 나눠주는데 분모 분자를 500만 원으로 나눠주면 5, 25, 5, 4, 20. 4분의 5니까 1.25. 2번 정답. 둘 다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이 상당히 중요한 문제죠. 자, 54번. 만약에 올해 시험에 이렇게 박스가 주어졌어요. 그리고 계산 1번부터 5번 다 한다. 이런 유형의 문제는요, 답은 4, 5번에 있어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이런 거는 빨리 풀 때 5번부터 풀고 답이 나오면 넘어가 보면 돼. 답은 4, 5번에 있어요. 이런 문제, 계산 5개 다 하는 문제는. 이런 건 요령이에요. 문제 풀 때. 1번 지문부터 풀면 안 돼요. 자, 1년 동안 예상되는 현금 흐름이다. 다음 중 옳은 건데, 자, A 부동산 가격이 15억인데 내 돈 10억, 대출 5억이에요. 자, 부채 비율은 얼마죠? 자, 부채 비율은 뭐죠? 지분, 내 돈 얼마? 10억. 거기다가 부채, 대출 얼마? 5억. 2분의 1이죠.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몇 프로? 50%. 1번 틀린 지문이고 2번 순소득 승수. 자, 순소득 승수는 뭐죠? 총 투자액을 대상으로 하죠. 이 총 투자액은 얼마? 15억. 총 투자액은 부동산 가치 15억이고요. 요걸 뭐로? 영업소득이 얼마? 1억 5천만 원이 나와요. 그러면 얼마? 15억 원을 1억 5천만 원 가지고 회수하는데 몇 년? 10년 소요되는데
이때 순소득 승수를 우리 뭐라고 한다? 총투자 금액을 순영업소득 가지고 회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이에요. 자본 회수 기간이라고도 합니다. 순소득 승수의 역수는 뭐라고 해요? 종합환원율. 역수 종합환원율. 종합환원율. 종합환원율 또는 뭐죠? 자본환원율인데 그것을 종합수익률이 총투자 수익률. 자, 분모는 뭐죠? 총 투자 금액 얼마? 15억 원에 순 영업소득이 차지하는 비 얼마? 1억 5천만 원 곱하기 100 해주니까 몇 프로? 10%. 10%. 5번 정답. 2번, 5번이 여러분 딱 보면 아, 이거 그렇구나. 역수잖아요. 예? 순소득 승수의 역수는 종합환원율, 자본환원율, 종합수익률, 총자본수익률, 총투자수익률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하게 이렇게 알면은 그러니까 5번 딱 답이 나오면 바로 넘어가면 되지 뭐. 자, 여러분 주의해야 할 건요. 이 3번과 5번은 용어 있죠. 이 용어 두 개는요. 올해 출제 예상되는 용어예요. 그래서 올해 총투자 수익률과 지분 수익률은 출제가 예상되는 용어다. 꼭 기억해둬야 됩니다. 지분 수익률은 분모는 뭐죠? 지분. 총투자액이 아니에요. 분모는 이 지분 투자액에 대해서 세전 현금 수지인데 지분 투자액 내도가 투자 금액 얼마? 10억인데 자 세전 현금 수지는 순영업소득 1억 5천에서 대출금에 대한 저당 지불액 부채 서비스액 8천만 원 빼주니까 얼마죠? 세전 현금 흐름은 7천만 원 곱하기 100하니까 몇 프로? 7%. 지분 수익률은 7%. 3번 틀렸고 부채 감당 비율. 자, 이 부채 감당 비율은 매년 출제되는 중요한 용어. 당연히 올해 시험에도 출제합니다. 부채 감당률은 순 영업소득. 순 영업소득이 부채 서비스액의 몇 배가 되는가 측정하는 지표인데 순 영업소득 1억 5천만 원이고 부채 서비스액 얼마? 저당 지불액이 8천만 원이니까 곱하기 100을 해주니까 약 얼마 나와요? 뭐 100% 넘네. 180? 뭐 한 3% 정도 나오나? 그 정도 나오겠네. 네? 그래서 5번 틀린 질문. 네? 5번 정답입니다. 부채 감당 비율은 50, 거의 3%가 아니라 100, 한 80, 한 3% 약간 넘는 것 같아요. 보니까. 자, 55번 문제로 갑니다. 자, 요즘 또 우리 또 계속 출제되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구하는 문제 요즘 계속 출제되고 있죠. 자, 1억 5천만 원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이는 값은 A은행에서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한다. A은행의 대출 승인 기준이 다음과 같을 때 값이 추가로 동그라미. 작년에도 추가로 출제했잖아요.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냐. 자, 대출 승인 기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뭐가 있다? LTV. 주택 가격에 대해서 뭐가 차지하는 비율?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지금 주택 가격은 얼마냐? 4억 원. 4억 원인데 LTV는 몇 프로냐면 70, 담보인정률 몇 프로? 70%. 따라서 대출금은 4억에 70%니까 얼마? 2억 8천만 원. 2억 8천만 원이 되겠죠. 자, 여기에 대해서 DTI 총부채 상환 비율은 차입자의 연간 소득 얼마? 지금 연간 소득은 4천만 원. 4천만 원에 여기에 몇 프로?
50%. 네, 연간 원리금 상환액,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 이때 이 원리금 상환액은 이건 대출금액, 지금 문제에서 연저당 상수가 주어졌거든요. 대출금액 영저당 상수, 근데 4천만 원 0.5를 곱하면 얼마죠? 2천만 원이 되고, 연저당 상수는 지금 0.1, 요 값이 0.1. 그럼 소수점을 없애주기 위해서 양변에 얼마를 곱해준다? 10을 곱해주면 대출금은 얼마죠? 2억 원. 2억 원. 그러면 요 두 가지, 이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 만족시켜주는 대출이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냐? 자,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 두 금액 중 작은 금액이에요. 공통되는 부분이니까. 예? 공통되는 부분 얼마? 2억 원. 2억 원. 자, 2억 원에서 뭐를 또 기존 대출금이 얼마죠? 1억 5천만 원. 자, 기존 대출 받은 금액 1억 5천만 원을 이렇게 빼주면은 추가, 요걸 묻는 거죠, 지금. 예, 추가로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이 얼마냐? 자, 추가로 대출이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죠? 5천만 원. 5천만 원. 4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56번으로 갑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A가 다음과 같이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고자 할 때 A가 받을 수 있는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을 말하는 거죠. 자, 대출 승인 기준 LTV가 몇 프로? 또 60%가 나왔어요. 자, 주택 가격에 대해서 뭐가 차지하는 비율?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주택 가격은 지금 얼마 나왔다? 거기에 5억. 자, 주택 가격은 5억인데 LTV는 얼마가 나오고 있느냐 하면은 60%. 자, 5억에 60%니까 대출금은 얼마? 3억 원. 거기 또 뭐가 나왔죠?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나왔어요.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40%인데 이것은 차입자의 연간 소득이 50%, 0.5인데 40%구나. 0.3인데 거기에 지금 연간 소득은 얼마? 6천만 원. 연간 소득은 6천만 원인데 위에가 문제죠. 항상 요 위에는 모든 대출입니다. 여러분,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은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입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모든 대출이거든요. 그럼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어떻게 돼요?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대출금의 뭐를? 연,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이건 주택담보대출이고, 또 있죠. 거기에 또 뭐가 나왔어요? 사업자금 대출에 대해서 연간 얼마? 1,200만 원. 또 연간 사업자금 대출에 대해서 연간 1,200만 원의 원리금을 상환해.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 상환액만 갚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대출 원리금 상환액도 뭐 더 해줘야 돼요. 왜? 모든 대출이니까. 모든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이에요. 그럼 얼마? 6천만 원에 0.4를 곱해주니까 얼마죠? 2,400만 원. 요거 넘어가면 1,200만 원이고, 지금 문제에서 연간 저당 상수는 0.1이에요. 그러면 대출금은, 자, 1,200만 원 넘어가면 2,400이 1,200 빼니까
200만 원이고 0.12로 분모 나눠주면 이렇게 되죠. 그럼 분모 분자에 얼마? 100을 곱해주면 얼마죠? 12억 원을 나눠주니까 얼마? 1억 원이죠. 자, 그러면 또 이 두 가지 대출 승인 조건을 또 모두 충족시켜주는 또 대출이 가능한 최대 금액. 자, 대출이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 1억 원. 두 금액 중 작은 금액 1억 원. 1억 원 1번 정답. 그러니까 문제 키워드는 요걸 알고 있냐 요거죠? 총부채 원리금 상환의 요 공식 알고 있느냐 여기가 중요한 모든 대출입니다. 자, 57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57번. 금융기관의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대출 규칙인 다음 보기와 같다면은 금융기관이 대출해 줄 수 있는 최대 금액인데 대출 기준이 두 가지 나왔죠. 자, 우선 부채 감당 비율. 여러분 부채 감당 비율은 부채 감당률을 얘기해요. 부채 감당률. 부채 감당률은 순 영업 소득이 부채 서비스에게 얼마가 되느냐. 이 값이 1.2 이상이다. 지금 문제에서 순영업소득이 얼마? 순영업소득이 1억 5천만 원이 나왔죠. 자, 이때 부채 서비스액은 원리금 상환액인데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액 연 저당 상수를 곱해주면 되는데 문제에서 연간 저당 상수는 0.1 0.1이거든요. 그럼 분모 분자에 얼마? 10을 곱해주면 얼마? 15억 원이에요. 15억 원. 대출금 0.1은 얼마? 10을 곱하면 1이죠. 이것은 얼마? 1.2다. 따라서 대출금은 1.2로 나눴죠? 1.2분의 얼마? 15억 원. 분모 분자에 또 10을 곱해주면 150억 원을 12로 나눠주면 얼마? 12억 5천만 원.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요거 12억 5천만 원 하나 구했고 또 LTV가 나오죠. 자, 이 상업용 부동산 가격에 대한 대출금이 차지하는 비율인데 지금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얼마죠? 15억 원. 15억 원에 0. 얼마? 8 이하. 따라서 대출금은 15억에 0.8을 곱해주니까 얼마죠? 12억 원. 15억에 0.8을 곱해주면 또 요 두 가지 대출 승인 기준을 또 모두 충족해주는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냐. 자,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은 얼마? 두 금액 중 작은 금액 얼마? 12억 원. 대출 가능한 최대 금액 12억 원. 2번 정답. 자, 몇 가지 풀었어요. 다양한 유형 형태, 이런 형태가 있구나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8번 문제로 갑니다. 자, 58번 문제를 보시면은 자, 주택 금융에 관한 설명이죠. 자, 주택 금융은 주택 수요자에게 자금을 융통해 주는 것을 우리는 주택 뭐라고 하죠? 소비금융. 주택 소비금융의 대표적인 게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뭐가 있다? 보금자리론이 있겠고, 주택 개발금융이죠. 자, 주택
공급자에게 자금을 융통해주는 것을 우리는 주택개발금융이라고 해요. 이 주택개발금융은 공급자 금융에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건축, 대부라든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런 게 주택에 대한 거죠. 이 주택소비금융은 수요자가 자금을 융통하는 거고 주택개발금융은 공급자가 자금을 융통하는 수단입니다. 자, 우선 기본 개념을 알고 1번 기억 봅니다. 주택금융은 수요자에게 자금을 융자짐으로써 구매력을 높여주죠. 기억은 우선 맞는 지문. 니은 주택소비금융은 주택을 구입을 하려는 사람이 신용을 담보, 신용 믿죠? 신용이 아니야.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제공받는 형태의 금융을 말합니다. 니은 틀린 지문. 자, 틱은 서민에게 주택을 담보로 하고 자금을 융자해주는 실수요자에 대한 금융이 주택 무슨 금융? 소비금융. 개발금융이 아니라 주택소비금융. 디귿도 틀렸고. 네 번째, 주택자금 융자는 주로 10년 이상의 장기 융자 형태이므로 대출 금융기관에 돈이 부족해지는 유동성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죠. 왜? 단기로 자금 조달을 해서 장기 운용하니까 돈이 부족해지죠. 유동성 제약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 필요성이 뭐다? 있다. 주택 저당 채권의 유동화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은 몇 번? 기억과 리을 3번 정답. 여러분 시험 문제 이런 박스 형태 나올 때 주의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시험 문제 보면요, 박스가 우리가 개론 같은 경우는 15개에서 18개 사이 나오거든요. 박스 이런 게 나오면요 하나 모르면 틀려요. 그러니까 주의를 해야 돼. 그러니까 어설프게 알면요 여러분이 틀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이해를 해놔야 됩니다. 자, 59번 문제로 갑니다. 59번 A 금융기관. 자, A 금융기관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의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두 방식에서 산정돼. 자, 밑줄은 첫 번째 월 불이백 차익은 얼마냐? 첫 번째 월 불이백입니다. 자, 주택 가격은 6억 원. 담보 인정 비율은 50%니까 대출은 얼마 받았죠? 6억의 반, 3억 원 대출 받았습니다. 대출 조건은 매월 말 상환하는데 대출 기간은 30년이고 대출 이자는 연 6%, 연 6%를 12개월 나눠주면요 월 몇 프로? 0.5%고요. 월 저당 상수가 주어졌어요.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3년 거치. 그럼 거치 기간 동안에 이자만 지급합니다. 원금 균등 분할 상환합니다. 자, 그러면은 CAM 원금 균등 분할 상환에서 첫 번째, 자, 지금 요걸 구하는 거잖아요. 첫 번째 월 불이백이 얼마냐. 지금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이 첫 번째 월 불이백 얼마냐. 요걸 구하는 거예요. 첫 번째 월 불이백 얼마 요거. 첫 번째 월 불이백은 뭐를 의미한다? 요거 이자예요, 이자. 야, 여러분 3년 거치 기간 동안에 뭐만 갚는다? 이자. 첫 번째 월 불이백 이자지. 이자는 대출금. 자, 첫 번째는 아직 돈 안 갚았거든요. 대출금, 융자 잔고인 대출금이 얼마? 3억 원이에요. 3억 원에 뭐를 곱해주면? 이자율. 곱해주면 되잖아. 월 이자율 몇 프로? 0.5% 곱해주면은 얼마? 150만 원. 150만 원이 첫 번째 월불에. 요거 못 구해서 틀리신 분 많아요. 요게 거치 기간은 뭐다? 이자. 예? 거치 기간 동안에는 뭐만 갚는다? 이자만 갚는다는 거. 자, 그리고 CPM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거치 기간이 없다. 거치 기간이 없으면 매월 여러분 매월 갚아나가는 원리금 상환액은 동일해요.
첫 번째 월 불이백이든 뭐 신개월째 월비는 똑같다. 자, 매월 원리금, 매월 원리금 상환액은 동일해요. 이것은 대출금 3억 원에 뭐를 곱해주냐? 월 저당 상수를 곱해줘요. 자, 월 저당 상수를 곱해준다. 월 저당 상수가 0.006444. 3억 원에 이걸 누리면 되겠죠. 자, 계산을 했더니 얼마가 나와요? 193만 2,900원 이 나오죠. 그럼 차액은 얼마? 차액은 43만 2,900원의 차액이 나오죠. 이런 거 시험에 많이 냅니다. 공식 2개를 올해 출제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 지금까지 원금 균등 아니면 원리금 균등. 자, 작년 원금 균등, 2년 전에도 원금 균등 냈거든요. 그러면 나오는 건 요 2개, 원리금 균등을 이용한 문제를 낼 텐데, 그러면 같이 이렇게 묶는 문제를 낼 수가 있다. 올해. 중요한 유형입니다. 나중에 모의고사 보면 요거 말고 또 요 비슷한 다른 유형 한번 풀어볼 겁니다. 자, 60번. 올해 작년에 원금 균등 나왔으니까 올해는 원리금 균등이 중요한데 59번, 60번 중요한데 작년에는 원금 균등 나왔기 때문에 올해 원리금 균등을 또 낼 수도 있어요. 자, 60번. 다음과 같이 고정금리부 원리금 균등 어떻게 돼요? 분할 상환 조건의 주택 저당 대출을 받는 경우 매월 상환해야 되는 원리금을 구하는 상식. 자, 매월이죠. 자, 매월 원리금 상환액은 대출금, 지금 문제 박스 안에 대출 원금은 얼마? 1억 원 곱하기 이제 요게 문제지. 월 저당 상수를 곱해줘야 돼. 이걸 구해야 되는데, 예? 이게 여러분이, 그래서 이 문제가 출제되면 이게 어려운 거야. 아, 저당 상수 어떻게 구하냐.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연금의 현가계수 구해서 역수로 들어가야 돼. 그래서 최종 공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걸 근데 이거 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게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한 20초 구하는데 여러분은 한 등비술 가서 고쳐야 되거든. 그럼 결론은 요거 갖고 구하라는 얘기인데 요거는요 지수법칙에서 이렇게 오는 거야. 1 플러스 R에 N승분의 1 얘기거든요. R에 마이너스 N승은 R에 N승분의 1 요거야 지수법칙. 이렇게 나온 것을 뭘로 한다? 분모 분자를 통분하죠. 1 플러스 R에 N승분의 1 플러스 R에 N승 마이너스 1의 R. 분모 분자, 요걸 분모 분자에 곱해버려. 곱해버리면 여기 남는 것은 약 없어지죠. 곱해버렸으니까 1 플러스 R에 N승 마이너스 1. 분자에는 뭐를 곱했어 지금? 1 플러스 R에 N승. 자,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뭐? 이자율이 몇 프로? 5%거든요. 지금 연이자율이 5%, 0.05인데 연이자율을 12개월로 나눠줘야 월이자율이야. 월이자율이고, 자, N은 기간인데 몇 년? 10년. 올라 가야 돼. 10년은 120개월이야. 120개월. 마이너스 1. 자, R 또 원리자율 12분의 0.05 곱하기 1 플러스 원리자율 12분의 0.05의 기간 120개월. 요게 월 저당 상수 들어가면 돼. 정답 4번. 자, 61번. 주택 저당 대출 방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과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1회차 월 지급액은 똑같겠죠. 자, 여러분 1회차에 이자는요 대출금이 같으니까 아직 돈 안 갚았거든요. 요것은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은 이렇게 오겠고, 자, 원리금은 어떻게 온다? 원리금은 이런 형태로 내려오겠죠. 이게 CPM이야.
둘 다 뭐다? 둘 다 이자 지급 곡선인데 처음에는 어떻게 돼? 처음 첫 번째 달은 아직 돈 안 갚았으니까 대출금액 같으니까 이자도 똑같다. 1, 2차 월 이자 지급액은 동일해요. 아직 돈 안 갚았으니까. 1번 맞는 지문입니다. 2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을 묻는데, 자, 얘기거든요. 자, 초기에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 자, 초기에 이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비교하는데, 자, 이런 의미거든요. 자, 원리금 상환액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원리금이 이렇게 일정한 금액씩 점차 감소하는, 여기가 CAM이고, 이렇게 만기까지 대출기간 내내 동일한 금액을 갚는 것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이죠. 초기에 어리가 많이 갚죠? 자, 초기에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높네요. 원금 균등이, 여기 원리금이 3이라면 요건 얼마? 2. 요게 많다는 얘기예요. 숫자로 쓸게요. 이자는 첫 번째 달 이자는 서로 같다. 1 같잖아요. 초기에 이자는 같지 뭐. 그러면 2분의 1이 커요? 3분의 1이 커요? 2분의 1. 그러니까 초기에 원리금에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의 원금 균등 분할 상환보다 뭐 크다. 2번 맞는 질문. 3번 차입자가 대출을 조기 상환을 한다. 자, 대출 잔액은 미상환된 원금을 의미하죠. 자, 만기인데 여러분 이렇게 또 융자 잔고가 이렇게 일정한 금액씩 감소를 해서 직선이 나오는 건 CAM. 자, 이런 형태로 내려온 것은 CPM. GPM은 초기에 부의 상환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내려온 것은 GPM이에요. 자, 이때 중도 상환을 한다. 자, 3번에 보시면 차입자가 대출 금액을 중도 상환할 경우에 대출 잔액은 어리가 요거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원리금 균등보다 뭐 적죠? 네, 적다. 3번 선. 4번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은 대출자 측의 금융기관 입장에서 볼 때 원금 회수 위험은 어떻게 돼? 지금 보세요. 여기서 보면 누가 많이 갚았어요? 초기에 보면은 요게 미상환된 원금이고 요거 상환된 원금 많잖아요. 원리금 균등은 상환된 원금이 이렇게 적잖아요. 많이 갚았으니까 금융기관 입장에서 원금 회수 위험이 가장 작은 건 뭐예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원금 균등 분할 상환이 원금 회수 위험 측면에서 가장 금융기관 입장에서 볼 때 작아요. 4번 정답. 크다 하면 안 되죠. 5번 차입자의 월 불이백이 가장 적은 것. 자, 차입자의 월 불이백이 가장 이렇게 적은 방식, 여기에 GPM 점증 상환 저당 대출인데 가장 적은 건 뭐죠? GPM. 5번에 가장 적은 건 GPM. 자, 62번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의한 주택담보노후연금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오피스텔, 상가주택 등이 연금의 대상주택이 된다. 자, 1번. 여러분이 1번은 뭐죠? 우린 주택법상 주택이야. 여러분 주택, 연금의 대상주택은 주택법상 주택. 뭐가 있어요? 우린 단독주택, 네?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아파트 포함, 또 지방자치단체 신고된 노인복지주택도 포함하는데 여러분 거기에 뭐는 안 돼요? 준주택인 오피스텔, 상가주택은 안 돼요. 두 개 들어가서 틀렸습니다. 1번 정답. 연금 수령 중 담보주택이 주택 재개발, 주택
재건축이 되더라도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맞습니다. 연금 방식에는 주택 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 기간 동안 노후 생활 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인데, 여러분 3번을 뭐라고 하죠? 확정 기간 방식이에요. 우리나라는 확정 기간이 몇 개 있어요? 5개. 5년, 10년, 15년, 20년, 10년, 15년, 20년, 25년, 30년 5개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해야 될 것은 확정 기간 방식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을 뭐한다? 제외한다. 노인복지주택은 제외. 종신 방식은 포함되지만은 확정 기간 방식, 노인복지주택 제외. 자, 가입자와 그 배우자는 종신거주, 종신지급이 되는 이제 장점이죠. 장점인데 또 가입자는 보증료를 납부하죠. 뭐 연보증료, 우리가 초기 보증료 납부해야 된다. 초기 보증료, 연보증료 납부해야 되는데 또 국가가 공적으로 보증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또 국가가 공적으로 보증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연금 중단 위험이 없다. 주택연금 중단 위험이 없다라는 거. 자, 5번. 연금 방식에는 주택 소유자가 생존해 있는 동안 노후 생활 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 요거 종신 방식이죠. 5번은 종신 방식. 자, 63번. 자, 주택연금 틀린 거. 주택 소유자와 그 배우자 모두 60세 이상이다 하니까 틀린 지문이죠. 자, 뭐죠? 주택 소유자 또는, 여러분 우리 법령에 이렇게 나왔어요. 우리 법령에는 주택 소유자 또는 둘 중에 하나예요. 주택 소유자 또는 배우자가 얼마? 60세 이상. 법령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는이야, 또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1번 정답. 2번 연금 지급 방식으로 주택 소유자가 선택하는 일정한 기간 동안 노후 생활 자금을 매월 지급받는 방식이 가능하다. 이건 확정 기간 방식. 3번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을 받은 사람은 담보주택 소유권 등기에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동의 없이는 제한물건을 설정하거나 뭐 저당권 같은 거이죠. 또 압류 등의 목적물이 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 등기해야 된다. 여러분 등기부분 떼보면요, 한국주택금융공사에 어떻게 돼요? 주택연금 신청해서 근저당권 딱 설정 딱 찍혀 나와요. 다른 건 다 깨끗해. 그거 들어가면. 그래야 여러분 압류가 안 들어오죠. 저당권도 안 되고. 3번 주택담보노후연금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요거 연금 받는 사람은요, 압류될 수 없으니까 나이 드신 노년계층이요, 국민연금 안 내버려요. 압류 안 되니까. 압류할 수 없잖아요. 건강보험료만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팁이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담보노후연금 보증을 받으려는 사람에게 주택 소유주택이란 저당권 설정에 관한 사항을 설명해야겠죠. 왜? 근저당권을 설정을 해야 되니까 설명을 해야 됩니다. 1번 정답이죠. 여러분 금리는 뭐죠? 고정금리 아니에요?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한 변동금리인데, 기준금리는 3개월 이자율 조정 주기를 가진 CD금리와 또 신규 취급의 기준 코픽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변동금리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보증기한은 뭐죠? 종신. 그러니까 소유자와 배우자 사망 시까지 보증을 해줍니다. 좋은 제도입니다. 요즘 최불암 씨가 나와서 광고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그게 그 좋은 제도입니다. 지금 한 15,000명 가입을 했나요? 자, 64번 잠시 쉬고 자겠습니다.